정성호고요. 유튜브에서 정성호 TV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지금 건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조 공장 한 20년 이상 했고, 또 중국 공장을 한 1000년 정도 있다가 파업하고 하면서 정리했고, 여기 한 100명 직원 정리하고, 이게 제가 오늘 테마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의 창업과 사업자 등록 중간 대출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출 잘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 역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창업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자 목적이 강한 창업이 됐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석사하고 오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테러가 나면서 보안 시장이 커지면서 운 좋게 다시 은퇴도 이렇게 선언하게 됐는데, 은퇴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준비된 은퇴보다 CCTV 카메라가 더 이상 되지 않은 거 사양 사업자라는 확신을 갖고 은퇴를 선언했다고 보시면 이제 요 강의 내용을 위주로 먼저 하고요. 대화하는 식으로 자, 이제 목차로 보면 창업 또는 기존 사업 유지한다 이런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창업이 지금 왜 강조를 하냐면, 창업을 하면 대출 이제 돈 활용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리사항이 많아서 이런 목차를 잡았고, 창업을 통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제 정성호 TV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에 사실 창업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석사하자마자 그냥 창업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대기업을 갈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중에 미국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다가만 있어도 창업하자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창업을 30살 초에, 그러니까 29 말이죠. 30살에 시작했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은 설레임이자 두려움인데, 제가 그 IMF를 사실 한국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않았어요. 근데 IMF가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심각할까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었다 보니까 한국의 캐시플로가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였고, 근데 뉴스에 접하는 거 보면 CNN 상당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절대로 캐시플로우가 좋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몇몇 안 되는 캐시플로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죽으면 전 세계 무역이 상당히 빠져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투자 멘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면서 사업한다고 마음먹는 것도 아이템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창업 순서는 늘 뭐 사업자 등록증을,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자주 냈다 버리는 경우는 절세를 위하거든요. 이제 50 넘어서 은퇴를 생각해 보니까 창업을 두려워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6개월 전 단 5년 있다가 내일 그냥 없애면 절세 효과가 꽤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법인은 조금 이제 청산 절차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법인으로 하느냐 아니냐는, 처음에 그냥 개인 사업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걸 버리고, 또 잘 되면 양도 법인으로 수합하는 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이 준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네. 0%대 금리는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한국의 금리가 0.5니까 0%대까지 가면 다 마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0.5%의 한국의 금리라는 것은
이제 딱 남은 거니 0.25냐 아니면 0이냐인데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더 내려가도 0.25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면 경제 전체가 망하게 되고 또 이런 코로나가 준 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대 금리를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환경 검토했을 때 저는 10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이 좀 많이 한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이제 소비 파동 있는 것 같고 88 올림픽 하면서 경제가 이제 터진 거죠. 소비도 이제 극백차로 좋아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93년에 김영삼 정권에서 실명제 하면서 돈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97년, 8년에 이제 IMF가 오고 또 그 10년에 이제 리먼이 터졌거든요. 근데 리먼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10년 주기로 봤을 때 다 기회였다는 거죠. IMF 때 저는 IMF 이후에 했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뭐였냐면 창업을 권장하는 그때는 벤처를 권장했거든요. 인내정권에서 제가 이제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데 돈이 널려 있었어요. 지금도 사업 그 계획서만 잘 짜면 정부나 서울시든 각 기관에 주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펙하고 상관없고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창업을 통한 사업자금 좀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좋은 창업 기회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IMF 이후에 창업을 제가 직접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은퇴를 했고 또 2008년 리먼 터졌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겠구나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역시 똑같은 게 뭐냐면 제가 2017년에 원래 16년에 이 오닉스 집사센터를 계획해서 지어서 19년에 이제 완료했는데 지금 딱 1년이 지난 순간에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지식사센터가 아파트 규제나 정부 규제가 심한 공간에서 여기 뜨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내면 지금 이걸 계약하잖아요.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지금. 근데 대출이 90%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비대면인데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임대차가 하면 임대차 계약의 주인을 확인하고 본인이 진짜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 계약서는 완전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개를 팔아보니까 대부분 제가 다 팔았어요. 원래는 지금 이런 그 환경에서는 이렇게 빨리 정부가 사업을 권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부동산 규제인데 뒤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걸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좋은 것 같고 업종 선택은 저는 똑같은 대로 해요. 해봤던 걸 하는 게 가장 리스크 관리에 좋다. 그러니까 안 해봤고 다른 뭐 좋다라고 남들이 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유식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죠. 자기가 뭐 프로페셔널 하면 자기가 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도움이 되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가 해왔던 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리고 저도 이게 재능기부다 생각하고 나는 외부감이 필요 없다. 저는 제가 뻔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 해하고 지금 두 번째인데 저는 지금 와주셔서 고맙고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급격히 하니까 17분 중에 2분은 묵차가 있고 15분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면 5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고맙죠. 그런 얘기합니다. 사업 타당성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온라인이나 뭐나 본인이 더 직감적으로 타당성을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 두려워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에 사업 타당성과 맞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조사 이런 거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조사와 분석은 이미 너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투자 규모는 이미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한다면 불가능하고 요즘에는 자기 자본 없이도
특히 요즘에 그 쉐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월세만 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업이 가능한 것 같고요. 사업성 분석은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써보는 거는 자기 일기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제가 처음 할 때 저도 메모 방에서도 많은 메모 속에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했고, 저의 창업은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제 클래스메이트가 홍콩 아이였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덤핑 물건을 보고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중국에다가 밀수를 통해서 다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삼성과 LG 브랜드에 12월 말 결산하면 그냥 밀어넣는 게 있어요. 유통회사에. 창고에 가면, 지하 창고에 가면 100원, 100원 우습게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다가는 사업에 기대었거든요. 넣겠다는 것 같고, 상권이나 입지 이런 거는 약간 스몰 자영업에 관련된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 행정조차가 요즘에 이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저는 이거 반드시 공무원하고 직대면 해야 된다. 법무사나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를 통하는 것보다 아예 본인이 직접 네이버를 찾아보고 직접 관할 공무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행정적으로 걸려드는 게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제 뭐 창업하면 경영하는 건데 경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환경 검토에서 다른 건 다 빼고요. 이 대내외적인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비대면 갑자기 터졌는데 이게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제 전에는 돈만 해도 한 달, 두 달이면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핵심 개발하는 거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뭐 변이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오닉스 지식사업센터에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평수거는 실정수가 열렸는데 대부분 게임이나 광고나 아니면 해외에 하는데 3명에서 5명이 창업을 하는데 보니까 뭐 보고 놀라냐면 코로나 하면서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입주한 사람들이 거의 다 꽉 찼거든요. 저희 건물. 근데 다 이렇게 문 닫아놓고 3명, 5명에서 해요. 아니면 2명. 여기에 중국 그 유학생 끝내고 2명에서 한 업체는 중개나 여기서 개발한 건 중개를 또 보내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거를 보이고 또 하나는 마스크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중개무역 하는 사람도 있어요. 8층에. 그 친구 중국의 국제, 동성국제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분도 한국에 있는 소싱 마스크든 뭐든 아니면 화장품 소싱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가에 발달하면서 이 대내외적인 변수가 이제 너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전에 쭉 해외에 한 4개월 이상 1년에 20년 넘게 출장 다니면서 준비해보시면 이 변화가 이 부의 격차의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때릴지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좀 더 부자에 올라가 버리면 콘크리트 벽이 쳐지는 거예요.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격차가 심해질 텐데 그러면 뭐냐? 저는 이제 정성호 TV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 창업 몰빵이라고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바로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업종 선택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짜증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에도 10가총에 지금 몇 주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20주라 있나요? 200주라 있나요? 저희 미국에서 혹시 16년자 선생님 계신데 이제 그런 꿈의 숫자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 아이템 업종 중에 여기 넷마블을 얘기하고 싶어요. 넷마블의 방준혁 회장이 저는 한 살 많아요.
근데 모두 다 여기 바로 여기 이게 남구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그 방탄소년단에 있는 방시혁고 사촌 동생인데 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게임을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좋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 거예요. 책상하고 사람만 필요하고 컴퓨터만 필요한 거예요. 삼성처럼 반도체를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은 가벼운 거, 자기 그 아이디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해왔던 일을 그대로 업버전 시킨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분야는 안전하다. 왜? 이미 회사에서 배웠거나 이미 경험한 노하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다른 얘기를 쭉 이걸 하는데요. 박람회에서 요즘 박람회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따라 저는 본인이 했던 일을 업버전하는 사업이 가장 리스크 관리에 좋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거 아니에요. 스와트 분석에서 강한 거, 약한 거.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이 어디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한 점, 아니면 이 사업 아이템의 강한 점, 여기에 위크 포인트가 뭔지, 또 어떤 기회, 앞뒤 어떤 기회가 올지, 아니면 어떤 두려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코로나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갈 거냐, 단타로 볼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선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팟으로 돈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내가 20한 몇 년 동안 사업해보면 돈 버는 횟수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금 제가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였냐면 오닉스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팔고 나왔어요. 아니면 빌딩도 이 건물 짓기 전에 빼고 나온 기회가 있었고, 아니면 지분을 팔아서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고집스러웠다는 거예요. 사업은 결코 미국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뭐지 자기 기회 있다면 팔고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사업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과감하게 은퇴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은퇴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더 이상 제조나 수출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왜? 비행기를 열몇 시간 타고 해외에 4개월, 5개월 동안 나이 50 넘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건데 선생님도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분석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자기가 해왔던 일을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랭킹닷컴 푸드나무의 주식을 분석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운동하던 형제가 헬스장에서 보니까 다 닭가슴살을 먹거든요. 근데 냄새나고 별로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네 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상장할 때부터 이미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빚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코로나에 따로 2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지금 게임 주식 제가 분석할 때도 아까 넷마블이나 게임비에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특히 이제 넷마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신축한 건물을 보면 시가총액 한 30조가 됩니다. 왜? 코웨이가 지금 10조 정도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되거든요. 시가. 근데 이게 코웨이가 어떤 현상이냐면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넷마블이 내가 9만 원대에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15만 원, 16만 원. 네,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요. 한 40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에 있는 아이템뿐만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보험회사 다단계처럼 판매해요. 넷마블이라는 정직원 7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다 피라미드로 광고 비용이나 넷마블 이름으로 전 세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게임이 100억 매출을 하면 넷마블이 50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넷마블 30을 가져가는 거예요. 광고 비용이든 뭐 넷마블 이름 자체적으로 사무실도 좀 저렴하게 쓰고. 그게 제가 넷마블을 더 자세히 아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짓기 전에 서울대 미대 나온 학생인데 넷마블에 한 10년 근무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서 작업실로 빌려달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아는 것보다 직원이 직접 방준현 회장을 내리는 성격을 말하는데 쉽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워낙 싸게 잘 지었고 나라에서 혜택도 받았고 여기에 30조 회사가 움직이면 네이버의 30조 회사나 지금 넷마블의 30조 회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까? 기존에 있는 무거운 제조업에서 성공했던 삼성보다 카카오 같은 김범수 이런 회사들의 주식값이 오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간단해. 저도 이제 제조업에 보니까 손을 털고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무거운 공장이나 이런 거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을 파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고 창업도 혼자 처음에 1인 창업 하던 아니면 친구랑 같이 하는 간에 가볍게 하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포털 이용하죠. 이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자기 자본을 가져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워낙 저도 이거 감이자냐고요. 이거 그냥 조교가 애를 시키죠. 금방 저거 안 해요. 이걸 일일이 하고 하면 다 나와 있는 지게 여기에 뭐 더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업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쉽게 챙겨야 돼서 버리나 이거죠. 그중에 진짜 가졌대요. 왜? 지금은 그걸 왜 강하게 얘기하냐면 절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법인은 쉽게 걸지 못하니 개인은 하다가 아니고 걸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내일 가서 폐업한다고 개인은 오케이. 특히 이걸 누가 잘하냐면 건설하는 사람들 잘해요. 아니 유통하는 사람들 잘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굳이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이라는 건 어제 했던 사업장을 버리고 다시 하는 것도 창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작성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일기 쓰듯이 자기가 쭉 한번 써보는 게 도화지에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사업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 사업 계획서를 요구해요. 네. 그 사업 계획서는 남의 거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기 쓰듯이 만들어보고 아니면 그 도표나 이런 걸 넣어보면 바로 하는데 여기가 왜 이게 직접 하셔야 되냐면 은행이나 기타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 직원을 시켰거나 하면은 이게 좀 설명이 가다가 막혀요. 그 사람들은 수천 개, 수만 개를 보기 때문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바로 그냥 찍어줘야 그러니까 이 교수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지적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그것만 잡는 거예요. 은행에 이렇게 딱 얘기 들어도 딱 그 본인의 자기가 모르는 위크 포인트 이 사람들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제가 제일 그 강조하는 게 협상에 능력인데 협상할 때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 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네고시에이션 할 때는 굳이 말을 많이 해서 아니면 사업하면 투자를 받을 때 그런 거 아니고 자기 일기 쓰듯이 사업 계획서를 미리 도와줄 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파워포인트 나와 있는 것 말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제 상권이나 입지 분석인데 제가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창업을 하라고 이런 스몰 비즈니스는 절대 흔들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스몰 비즈니스라는 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카페 등이 있죠. 편의점은 조금 약간 중소기업 같아요. 왜냐면 저기는 일드 매출이 300만 원이 프로다시 때 넘으니까 굉장히 큰 매출이니까 그런 거 보시는데 구매층이 괜찮았어요. 점심에 보면 300만 원 이상 매출. 지금 코로나에 못하면 6, 70만 원, 조금 하면 100만 원이에요. 코로나가 온 건 뭐냐면 딱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서 이제 사업부를 은퇴했기 때문에 다 알바나 이런 식으로 돌려보는데 가급적이면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것이 기회가 더 많다. 왜? 자기 몸이 이게 이쪽에 구속되면 그냥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미 창업이라는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많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뭐 은행 가서 은행 가서 기고 가서 신고 가서 자기 사업 아이템 아니면 타인 자본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금융기관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벽을 이렇게 넘는 연습을 해야만 기회가 없다. 그냥 뭐 짜장면 집을 나가니까 식당을 갈까 이런 건 결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특히 이 상업일지 스몰 비즈니스 하는 데 되는 경우는요. 저는 이제 그냥 스몰 비즈니스만으로 충분하고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는 입장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은 완전 틀린다는 거죠. 구멍가게를 해도 혼자 해도 사업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여기와 구조를 때문에 너무 다르고 아까 강조했던 행정 절차는 이게 사업자분들 발급, 통신판매 신고, 구청 가야 되고 여기까지 4대고 뭐 이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종마다 그 행정공무원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시골 사람인데 부모님들 얘기하셨어요. 투자하세요. 행정 서무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내 이제 나이 50 넘어서 무슨 얘기가 있어. 말단 공무원들이 뭘 많이 해야 하나? 국민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 남이 신고하면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들과 친하게 직접 대화를 해야 돼요. 절대로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전화를 해보고 본인의 발로 가야 되지. 그분이 전문가다. 뭐 저도 이거 하지만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직접 자기 발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창업해서 본격 사업한다는 건데 가장 좋은 말이 비즈니스 같아요. That is not my business라고 하는 거고 아예 관계되지 않은 비즈니스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대화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저는 이걸 왜 시작했냐라고 이 세미나를 시작해서 과감하고 있냐면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배우는 거죠. 제가 일방적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저는 CCTV 카메라에 수출만 해봤고 이걸 저보고 막 경험을 없는 거예요. 다른 경험은 없습니다. 또 그 경험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또 가져가는 거고 저는 오신 분들한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지 이 뭐 스펙자하거나 뭐 자랑하려고 한 번씩 배우는 그리고 저는 늘 하는 게 삶은 도전이다. 뭔가를 꼭 해봐야 죽을 때까지 해보자는 게 제 주의입니다. 굳이 뭐 안 해보고 서운하거나 꼭 지키려고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만 벌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자기 비즈니스를 스스로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왜? 은퇴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저는 여기서 관리수정을 해요. 이건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시유에서 1시간 정도 알바를 해줘요. 왜? 이게 거의 제 건물다시피 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을 때까지 소일거리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제 신청 절차인데 이거는 이 사업자 등록증의 특징이 뭐냐면 단위별로 한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다 그만두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홈택스하고 좀 친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모르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을 하든가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뭐 밑에 간이사업자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창업이란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업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홈택스라는 시대에서 회원 가입하고 공인문서로 인쇄하고 사업자 등록증 남을 시키지 말고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까지 남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일도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결코 직접 해보지 않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또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직접 해보라는 거 전화를 하든 뭐든 전문가보다는 직접 물어보고 하고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뭐 다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관할세로 직접 방문하는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접 인터넷 속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해보면 좋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이렇게 내보면 특히 이제 지식사업센터를 한번 내보면 그날 바로 나오더라고. 아침에 뭐 저녁에 나오더라고. 매매계약 썼으니까 바로 나왔어. 이걸 갖고 은행에서 바로 신청하니까 은행이 2주도 안 가면서 대출 나오셔가지고 904원 같은 분은 사자마자 3, 4일 만에 그냥 인대까지 싹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분은 남편은 또 좀 약간 사업 정도 돼요. 정통도 쪽에 있는 분이시고 와이프는 사가지고 노후 대체한다 이런데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업을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건 늦다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찜통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사 방문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부동산 중에는 지식산업센터만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유튜브에 정보를 얘기하는데 요 앞길에 비포장이 있어요. 이 전체가 거의 다 비포장이 있어요. 20년 넘었잖아요. 제가 여기 이스페이스 빌딩을 터벅터벅 걸어와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학을 했고 이제 가난하게 지방 생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 다니는 것도 쉽고 미국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사 다니기 싫기 때문에 하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요 앞빌딩이에요. 300km를 계약했는데 300km가 처음 산 거예요. 몇 달을 못 있다가 이제 에이스 8차 갔다 2006년에 이 땅을 사서 2017년에 허물고 이걸 짓는데 뭐 골프형 뭐 아파트, 연립, 뭐 토지 이런 거 다 투자해봤는데 사업합니다. 왜냐하면 왜 투자했냐면 저는 매출이 월 매출이 한 30억에서 50억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뭐가 들었냐면 30대 초반에도 과연 내가 막히면 돈이 막히면 망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날아가는 거라는 그 두려움이 공포가 늘 잠갈 수가 없었어요. 또 수출은 뭐가 문제냐면 DA가 해가지고 60일 이후 after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90일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러면 사실 어울려 없었죠.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하나 만들어서 수출해서 나한테 캐시가 도는 동안에 최소 사이클이 90일에서 120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만드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부품을 내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면서 1, 2배보다 남들이 생각하면 그 당시니까 20년 전, 15년 전이니까 최소 150억에서 200원 길바닥에 깔고 있는데 침대에 깔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왜? 언제 돈이 막히면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9.11 테러가 나서 사실은 또 중소기업의 그 당시에는 우리가 60년 전이었습니다. 뭐 영원 상품도 없고 이게 블루오션이었어요, 그 당시. 사실 중소기업의 창업한다는 게 블루오션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똑같은 것 같아요. 블루오션 같아요. 왜? 지금 이제 지식사업센터 얘기했고요. 지식사업센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그걸 하고 은행을 넣었더니 바로 대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몇 사람 혼을 봤어요. 투자하면서. 그걸 보면 또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전에는 이거 와봤어요. 코로나에 비대면이니까 아예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그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제가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99년에 트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의 장점은 높은 담보비율. 그러니까 내 돈 갖고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을 내는 적도 있어요. 계약금 500만 원 내고, 그러니까 2,600만 원 얼마 계약금 환급 받아서 나 달라. 자, 꼭 사업이 해야 된대요. 다른 걸 들어갔는데 정표됐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서 개인 신용만 괜찮으면요 90% 정도가 대출 나와요. 지금도
어제 21일 날 3개의 물건을 내보냈거든요. 하나는 신한은행, 하나는 기업은행 이렇게. 금리는 제가 이제 다 있습니다. 보면 이게 도깨비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굳이 자기 신용을 관리를 잘, 직장 다니는 게 요즘엔 제일 좋아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 신용하면 이런 질사센터에 90% 정도 나오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이게 1% 금리 시대에 감정평가사를 제가 내거든요. 강남의 꼬마 빌딩이든 웬만한 빌딩은 돈 있는 사람은 쓸어 담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왜? 묻지마 투자 같은데 그 사람 툭툭한 거예요. 왜? 본인이 신용 괜찮고 웬만한 사람이 1.6%나 아니면 1.8% 사이에 대출 받고 와요. 지금 보니까. 직사센터만 봐도.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억을 든다고 쉽게 생각해요. 숫자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1년에 뭐 1억 5천, 한 달에 1,200이에요. 100억을 빌리는데.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이든 10억짜리는 또 낮추면 돼요. 120만 원 배워요.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유튜브 정성호 TV에서 2020년 부동산 전망하다 5탄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팽창한다. 그 다음에 적응비 시대다. 그리고 대출은 최고의 고수익 투자다. 일자리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5가지 5편에서 10주씩까지 내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언제 기름을 붓느냐? 6.17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면 됐어요.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또 이제 동영상 보셨는데 이게 풍선이 하는 거죠. 근데 7.10 부동산 대책 10월 10일 날 하니까 딱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기름을 덮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들 올 초기에 규제 역설이라는 걸 했어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규제가 역설되는 거죠. 덕수가 나오는 거예요. 패러독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만 갖고도 10%도 안 갖고도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다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는 전에는 아파트 공장, 지금도 부동산 매경이나 좀 서버 이런 거 임대 보면 아파트 공장이에요. 저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린 구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가산에는 뭐 땅도 많이 받아야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업종이 쭉 있어요. 제조, 뭐 지식산업, 정보통신, 연구소, 산직법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요. 제일 좋은 건 컨설팅이나 온라인 광고 같은 걸 해놓고 100% 들어와요. 제재 없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20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이보다 지금 이게 그 말씀드려요. 대출 받는 것이 최고의 고수 투자다. 이거는 2020년 1월 초에 내가 이게 4번인가 5번째 유튜브에 전망하다 이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이 얘기가 여기에 똑같이 붙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높이 담보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최소 75에서 만점 90% 대출이 나온다는 거. 근데 100% 넘게 해요. 왜냐면 제가 이 공장을 살 때요. 이게 이제 케이스가 케이스인데 저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수출했기 때문에 5억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담보로 그 당시 30억이 좀 안 되게 샀거든요. 근데 28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게 담보로. 그러니까 5억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금 내고도 한 2, 3억이 나온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자기 사업을 그 사업 픽스를 만들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자금들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걸 아예 내 사업장이 필요해서 이걸 산다고 하면 자기 돈 제로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을 보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른 건 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른 걸 투자한 것보다
지식산업센터의 월세 나오는 곳이 가장 안전해요. 왜? 이 레지던스,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주인이 다 해줘야 돼요. 뭐 화장실 고쳐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되게 힘든 얘기거든요. 집을 이렇게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고쳐준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실은요, 이제도 여기가 에어컨 설치해서 딱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전화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년 넘게 제가 지금도 에이스 8차 500평 중에 200평을 좀 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기업에 지금 캐러멜 생각해서 거의 17년을 세주고 있습니다.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2년에 한 번씩 그냥 인용을 세주고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방식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문제는 지금 말하는 뭐 지능 공간이 다 필요 없고요. 정책자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그냥 1년이든 3년 일시상환이나 아니면 장기로 10년이든 15년 받는 게 가장 좋겠다. 왜?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이 어렵거나 본인이 힘들면 퉁치고 나와야죠. 그냥 팔고 나와야지. 정책자금 하려면 거기에 뭐 서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받아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자기 부동산 갖고 투자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서울시 자금 받으면 뭐 중등부나 현재 내역을 다 그만두고요. 지금까지 제가 노하우를 보면 그냥 지식산업센터는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받을 때까지 받고 그냥 정말 힘들면 퉁치고 나온다. 왜?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모든 거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것까지 감정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를 얘기하냐면 창업을 통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만 고민하자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뭐 비기너라면 언제든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언제든지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을 한 번 만들면 청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쨌거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거 법무사한테 비용을 내고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죠. 또 하나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냥 또 특정 신고할 때 그렇게 넘어갈 때가 개인은 쉬워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비기닝 할 때는 개인으로 하고 법인은 조금 테크니컬하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법인 사업자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법인을 쪼개놨어요. 왜 쪼개놨냐면 사업이 터지면 이걸 알아요. 전에는 저희 50인 넘으면 또 패팅 주고요. 지금은 아마 한 10명, 뭐 5명 만든 사람이 되고 하니까 법인 했을 때 이걸 조금 고민해야 돼요. 잘 찾아봐야 돼요. 정책자료가 하는 거. 뭐 사업 목적이라는 건 자기가 뭘 하는지라고 아이템 선정이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관 작성인데 요건 조금 테크니컬한 게 뭐냐면 뭐 상호나 그러니까 목적 상호, 뭐 주식, 뭐 일주일 가격 같은 거 이런 건 다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 그냥 법인할 때는 요즘에 1인 법인이 많거든요. 10억 이하 되는 1인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도 각종 1인만 지금 좋아요. 어차피 뭐 자본금 10억을 넣을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본금의 그 전에 5천만 원인데 그런 게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을 만드는 게 사업을 자신 있으면 무조건 법인이 제일 쉬워요. 왜? 비용을 다 떨 수 있으니까.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적이면 다 이 전반 사항에 넣고 싶은 걸 다 넣어라. 왜? 글자 하나하나가 법무사 비용이고 바꿔야 돼요. 법인할 때. 그래서 제 노하우면 제 오닉스 시스템 여기 시행사였던 이 회사의 수출 회사에 뭐라고 했냐면 당구장이든 뭐 여기 부대찌개든 모든 여기에 오닉스 시스템의 시행사가 있어요. 그걸 왜 했느냐? 절세예요. 파업나고 힘든 거를 나중에 가서 건물 지니까 다 절세가 되는 거예요. 몇십으로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걸 또 알려드릴 텐데 어쨌거나 법인이 비용이나 이런 거 떨기 좋아요. 뭐 발비나 뭐 여기 발비 설비냐 아니면 모집설비냐. 모집설비는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비할 때는 그냥 혼자 할게요. 법무사한테 비용만 주시면 1인 법인화 하는 것이 좋다. 10인이야. 왜? 그거 또 다시 뭐죠? 임원 갖고 감사 받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1인 법인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큰 점은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크게 지금 당장 뭘 하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사서 사업으로 내면 편하다는 거죠. 굳이 뭐 자금 조달 남은 거 하지 말고 마케팅 이런 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들거든요. 특별한 게 아닌가. 이게 개인 사업자 똑같아요. 목적이나 선정이 똑같은 거니까 앞에가 중복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 사업 규모나 아니면 내가 절세거나 카드 쓰는 데서 투자하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1인 법인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이거 꼭 기자, 근데 기자님들이 가급적이면 혼자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개인 사업자하고 1년 조금 넘어서 법인 전환했거든요. 사회보면 이제 후반이 아니고 해봤고. 그런데 법인이 편한 거는 정말 비용들이 모든 비용을 썰을 방법이 나아요. 재무제표만 조금 더 전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입니다. 개인은 뭐 숨길 데가 없어요. 전산적 수치만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물어본다면 100개의 실패를 해주니 하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개인 사업자 100개 넘는 거예요.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거의 직접 다 저는 세무 신경을 보는 걸 다 해봐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호 TV 이제 너무 길어질 거 아니고 짧게 해야 저는 정성호 TV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간단해요. 제가 12시공사한테 저는 뜻하지 않은 걸 달라고 하면서 이걸 팔게 사실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계 뭐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저랑 이렇게 대화하거나 안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장 큰 건 뭐냐면 제가 아는 건 보여드리고 모르는 건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이 저는 굉장히 전혀 없어요. 저는 저도 어렵게 이제 사업하고 은퇴를 하면서 보다 나은 노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줄 때까지 즐거워한다는 거죠. 내부 강의를 받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저는 이 전체 2층 전체를 강의실을 쓰든가 아니면 트럼프처럼 여기에 그냥 꿈이 있다면 그냥 금으로 다 도배해서 지구도 만든다든가 이런 그냥 꿈을 꾸는 거지. 혹시 돈을 벌 거예요. 정도 TV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기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초창기 아파트 공간으로부터 직접 사보고 임대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 가치로서도 치고 또 사업 같은 데도 치고나 저는 오늘 이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요. 또 다음 기회라도 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제가 살아온 내용이나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비법이라는 정성호 세미나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세미나 3회를 이제 광고하게 됐고요. 2회는 8월 22일 2시 벌써 마감이 지난주에 찼는데요. 이번 어제까지 해서 넉넉하게 지금 자리를 확보했고요. 또 9월 5일에 부동산 세미나 정성호 TV에서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세미나를 이제 3회를 이제 광고하게 됐습니다. 그 3회의 강의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10억의 자산가나 또는 100억의 자산가 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이 저의 소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또는 상위 1%에서 5% 사이에 투자해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리더스타워, 가산역에 있는 리더스타워를 투자한 국민은행 김 지점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저의 거래처였고 저의 수출 계좌 20억 정도를 예치하면서 늘 무역금융을 일으켰는데요. 그 인연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은퇴 이후에 월세 비즈니스로 투자해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전철역이 가까울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또 신축일수록 바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차장님이셨거든요. 부지점장님 바로 밑에였는데 투자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년 됐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월세가 모든 걸 제해도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속초에서 여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김 지점장님의 케이스만 봐도 그랬고요. 또 제가 구로에서 20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초창기에 여기서 신화적으로 성공한 분이 우리은행의 지점장, 성지점장이시거든요. 이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에이스 3차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그냥 출근하고 계십니다. 월세는 무려 2,0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 부지점장이셨고요. 또 부산상거를 나오셨고 와이프가 중개사죠. 공인중개사 면허가 있어서 이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성 지점장님한테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한 1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담보 목록으로 추가하면서 대출한다 했는데 그때는 30대 초반이었고 몰랐어요. 은행에서 저를 묶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두 개씩 늘어나면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하면서 공동담보를 요청합니다. 그때 과감하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야든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담보로 엮이면 한 번에 하나씩 팔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결코 공동담보 목록은 원래 등기법상 5개 이상을 묶은 거를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하는데 5개 이상이든 10개 이상이든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한 물건씩 대출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투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다. 또 모 책에서 얘기하듯이 상위 1%나 또는 상위 5%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젊은 분들은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반건설 김대현 부사장이 병역 특례로 오닉스 빌딩,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 이전에 오닉스 빌딩에서 근무했다라고 했고요. 또 초우부시 가이샤데 일본 회사에서 재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About Entertainment이라는 7층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뜨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엄청 많이 받을 기회가 돼서 이제 박진영 JYP 사장과 15년,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큰 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방시혁 사장과 10년 이상 같이 일했고 박진영 사장과 같이 JYP에서 일했던 권순동 사장님이 레드스퀘어라는 5인조 걸그룹에서 이제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구로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넷마블이 BTS 방탄소년단에 투자해서 참 또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즉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단순히 음반이나 아니면 공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도 융합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방시혁 회장이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 남구로 초등학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있는 앞마당 같은 곳이 남구로 초등학교인데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보이는 남구로 초등학교에서 자란 방시혁 사장이나 방준혁 회장이 구로의 넷마블 지식산업센터를 9월에 완공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는 50층 이상의 건축 허가를 의뢰했다가 39층으로 허가를 놨고요. 그래서 지금 10개 층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코웨이 플러스 넷마블의 주식값만 가지고도 약 3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판교에서 넷마블이 구로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이제 거대한 기업이 구로에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바로 보이는 넷마블 지식산업센터에서 새로운 신화가 창조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강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이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개척자이고 지식산업센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의 선구자, 지식산업센터의 개척자인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책을 또 썼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이 구로에서 이제 재능 기부하듯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필수 부동산이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투자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차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동영상 정성호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성호TV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갔습니다. 해피랜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는 에이스 종합건설에서 할 것 같고요. 또 땅은 작년에 매입해서 평당 3,6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땅의 부지는 2,500평 정도 되는데요.
바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옆 앞에 한 세 번째 건물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가 지금 테마는 그렇습니다. 해피랜드가 어린 아이 제품으로 인기 있었던데 여기에 있는 공장 털을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더 이상의 입지는 없다. 구로 디지털 단지 마지막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식산업센터의 명가 에이스 건설에서 시행 시공하는 구로 해피랜드 부지. 에이스 해피랜드 지식산업센터 사전 입주 의향서 절찬리 접수 중. 대형 평수 물량 확보 가능이라는 A4 용지 전단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구로, 즉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모든 부동산이나 스포츠센터, 카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전 의향서를 입주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최하 1,300에서 1,500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픽스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평당 1,300만 원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솔드아웃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이스 종합건설에서는 RC 철골 콘크리트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철골조로 지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철근과 철골조의 건축 비용을 비교하면 최하 20에서 30%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매매 가격에 오닉스가 1,300만 원은 정말 싼 가격이 된 겁니다. 오닉스의 1,300만 원은 에어컨을 다 설치해 준 조건으로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이스 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해피랜드 지식산업센터가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이보다 좀 더 가깝습니다. 더 초초역세권입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20%의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그럼 똑같이 1,300만 원에 저는 에어컨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한다면 단순만 비교만 해도 여기는 이제 입주 의향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호TV에서 분양과 매매의 차이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분양은 그냥 떴다방이다. 오늘 10% 내고 계약을 한다 한들 나에게 소유권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 시간이 너무 길다. 건축을 한번 하려면요, 오닉스도 24개월이 걸렸거든요. 건축 허가까지는 실질적으로 3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칭 해피랜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시작해도 최하 3년을 기다려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에이스 종합건설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공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다인건설에서 5,000세대 오피스텔 현장이 다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풀렸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풀리지 못했습니다. 즉 건설사의 리스크, 시행사의 리스크가 너무 많다, 분양물에는. 그런데 신축된 매매는 아파트와 똑같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10%만 내도 90%의 대출 나와서 오늘 된다. 등기는 접수 순서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순간 자기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10%를 내고 3년, 4년을 기다려서 자기 물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바로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피랜드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사전 의향서를 짓고 있는데요. 해피랜드 건물이 아직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명도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만약에 건축 허가가 다 100%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철거라는 문제가 걸리고요. 또 뒤에 레미안 아파트 같은 많은 사람이 입주해서 사는 곳에 바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뒤에 주택가가 있으면서 민원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매와 분양을 선택하라면 무조건 매매를 선택해라. 설령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재능 기부하듯이 정성호 TV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거의 솔드아웃 다 끝났고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저는 세미나 강의를 하면서 또 외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오시는 분이나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가져가길 바라고요. 또 저 역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매매의 차이점을 이제 3탄에서 얘기하는데요. 해피랜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다고 해서 이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또 매매 가격이 1,300에서 1,500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견적을 하더라도 3년 뒤에 1,300에 10%를 주나 지금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몇 개 안 남은 거에 10%를 주나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꼭 투자해야 된다. 또 지식산업센터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신축 건물은 사람의 발자국을 먹고 산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노후를 위한 투자처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사업 리스크를 보험 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가 느낀 거는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책상밖에 없는 시공사에 걸려들 가능성도 높고요. 또 시행사가 돈만 갖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분양사무실은 분양하는 사람들은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떴다방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또 은행은 다인건설에서 하듯이 신탁사에서 돈을 안 넣고 또 책임을 서로가 짓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신문기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많은 이해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양과 매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양과 매매 꼭 눈여겨보시고요. 저라면 가급적이면 매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성호 TV에서 세미나가 계속해서 한 달에 2번 돼 있고요. 또 온라인이나 포털에 지금 많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언제든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제 올해까지는 무료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금액을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세미나에서 끝나고 회식을 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 제 3탄에서 분양과 매매의 실사를 통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자.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1탄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분양과 매매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어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에 더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의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되면서 더더욱 부동산 시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에는 어떤 정책도 지금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세금 정책도 나올 것이고 더 많은 공급 정책도 나올 것이고 또 규제 정책도 나올 것이고 임대차 3법 후속으로 부동산 3법이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투자의 적기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만약에 뉴스가 안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인데요. 투자에서는 규제가 많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 이익이 생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규제를 피해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도 투자의 적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준 신의 선물이 0%대의 한국은행 금리입니다. 신용만 좋다면 지금은 1%대의 담보대출이 이미 90%의 시설자금 대출로 6월부터 나왔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물건이 구축을 내놨는데요.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1%대의 시설담보대출 3년 거치 5년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장기 시설자금 대출을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지식산업센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다, right now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규제가 설설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 것입니다. 오늘 분양 물건과 매매 물건과 비교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유의사항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분양물은 부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증권사가 어레인지하고요. 대주단이라는 은행들이 돈을 모으고요. 시공사를 섭외해야 되고요. 건설사를 말하는 겁니다. 시행사는 제가 직접 저희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있는 거고요. 분양을 직접 하려고 해도 노하우가 없다고 해서 대행사를 맡기라 해서 분양 대행사를 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나은행을 통해서 중도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대출이 난다는 거는 잔금 대출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부터 10까지의 모든 것을 직접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저축은행, PF를 했던 대주단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남의 땅을 사거나 아니면 시행사업을 한다면서 부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분양사무실은 떴다방입니다. 그냥 분양해주고 떠나면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양사무실에 보통 저희들도 분양을 맡겨보면 거의 말로 끝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분양 수수료만 챙기면 끝이지 나머지 잔금이나 또는 중간에 중도금 같은 것, 또 은행 섭외를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분양 대행하는 큰 회사들도 많고 잘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또 시공사도 은행에서 예스를 하는 정도의 도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공사는 책상밖에 없습니다. 도급을 받아서 30개, 50개, 100개 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체가 부도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1차 책임을 지는데요. 또 시행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물은 부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코로나19 시대에 강남이나 서울에도 멈춰진 현장이 건설 현장이 꽤 있습니다. 왜? 중견 건설사의 부도나 시행사의 부도 또는 대출이 중간에 안 옴으로써 사업성이 적다고 해서 뻐근하는 경우, 즉 부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분양물을 사면 10%의 계약금을 내는데요. 그 10%를 내고 최소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그 건물이 완성됩니다. 또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사고 난 적은 구로에서는 딱 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산업단지공단 미팅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건데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투기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그만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물을 함부로 투자해서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제가 은퇴하신 신한은행의 센터장님이 임센터장님과 통화했었는데요. 본인도 전매물건, 지식산업센터의 전매물건 6층을 전체를 사서 다 팔고 팔다가 중간에 두세 개 남아서 한 4천만 원 마이너스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돈 벌 것 같고 전매해서 돈 벌 것 같지만 분양물은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양물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고 알 수 없는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물의 리스크를 또는 이렇게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은 분양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라. 물론 좋은 시공사, 또 좋은 시행사, 또 좋은 분양사를 만나서 완벽하게 또 퍼펙트하게 끝나면 3년, 5년 있다가 그 물가가 올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투자의 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저도 시행을 해봤지만 완벽하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는 분양물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물과 매매인데요. 매매는 첫째 등기 이전을 바로 합니다. 즉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안 넘어온 부동산에 투자해서 분양물을 3년, 5년 기다리는 바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매는 임대 수익을 바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기된 완성된 건물의 매매를 통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은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는 이해 충돌하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시공사, 분양사, 시행사, 은행 알 필요도 없고 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분양물은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는데 여기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매매물권 10% 내서 차라리 분양물의 10%를 내서 3년, 5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10%의 계약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매매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저는 매매를 권장합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바로 사고 파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바로바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어려운 난제도 있지만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황금알이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는 지금이다. Right now. 그리고 분양물과 매매물건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아무리 싸도 분양권은 분양물인 겁니다. 언제든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의 유의사항에 분양물과 매매물을 저는 20년 넘게 이 경험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분양물건을 산 것도 있고 매매물건을 산 게 있습니다. 매매물건이 가장 빠르고 쉽다는 거죠. 분양물은 마지막에 계약서를 쓸 때도 조건이 또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굳이 매매를 하면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한 건물의 매매물건을 바로 사서 바로 사업을 하거나 바로 임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다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분양물과 매매물건, 그 중에 매매물건이 똑같은 10%를 내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물건을 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